조금 전에 주요뉴스 마지막에 타이거 우즈 선수가 자유의 메달을 받는 장면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백악관 미국 대통령이 우즈에게 자유 메달을 수여했고 타이거 우즈는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여기 안 계시지만 어머니는 여기 계십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 정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돌입한 채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죠. 오늘부터 이른바 민심 대장정 투어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첫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으로 생각하는 부산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부산 시민들의 애환이 담긴 이곳 자갈치 시장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민생 대장정을 출발합니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민생적 공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가는 곳이 어디든 끼 때가 되면 지역 주민과 함께 한 끼 밥상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재워주시는 곳에서 잠을 잘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위대한 국민 승리의 대장정으로 만들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할 때 음향 상태가 잠시 좋지 않았습니다만 자막이 나왔으니까 잘 들으셨죠?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 인광기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처음 찾아간 곳이 부산 어디입니까? 부산 자갈치 시장입니다. 자갈치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고 특히 대구의 서문시장과 함께 부산 자갈치 시장하면 자유한국당 역대 전신 당들까지 다 해서 자유한국당의 어찌 보면 정치적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힘들 때면은 찾아가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장정이라고 민생 투쟁 대장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전국 투어의 첫 출발지를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요. 거기에서 연설하고 몇몇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20여일간 도보, 그러니까 걸어서 그리고 대중교통 이런 것들만 이용해서 전국을 돌겠다 하는 계획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들이 어제 호남은 언제 가고 뭐 강원도는 언제 가고 이런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특별한 숙소가 있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과 같이 한 끼 밥상을 하고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자면서 진짜 민생을 살피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간 자갈치 시장이 가던 날이 장날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 가던 날이 장날이 아니어버렸습니다. 그냥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 날이 쉬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자갈치 시장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상인들이 평소처럼 많지는 않았지만은 주변에 문을 연 상가들하고 그리고 시민들 이렇게 해서 태극기 성조기들이 모습들이 보였고요. 한 100여 명이 환호하고 또 일부에서는 황교안을 청와대로라는 뭐 이런 식의 큰 연호도 있었습니다. 예, 황교안을 청와대로.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젊은 층들이 많이 메는 거죠. 백팩을 메고 붉은 점퍼를 입고 자갈치장 앞에서 부산 시민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이정현 대표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대표였겠죠. 이정현 대표가 잘했던 게 저런 거 아닙니까? 경로당 돌면서 마을회관에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노인분들과 식사 같이 하고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원래 민생 대장정의 원조는 실은 손학규 대표예요. 네. 2006년도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근데 현역 당대표는 아니었죠. 그랬었죠. 그때는 자연인으로 간 거예요. 100일간 민생 대장정을 그때 참 나름대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강원도 가서 통강 강원도 지역에서 가고 그렇게 했는데 애석하게도 마지막 날 올라오는 날 전날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핵실험이요. 굉장히 무산됐지만은 이른바 손학규 민생- 징크스가 시작된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 대장정이라는 것에서 민생에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예. 많은 부분 속에서는 뭐 정치인의 행보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투쟁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황교안 지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정치적 구도가 문재인 대통령 대 황교안의 구도로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그 선명한 구도를 만들므로써 자신이 이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과거도 보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박근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또 문재인 대통령, 이런 구도를 만드는 부분이 예. 필요한데 그러한 일환으로서 민생 대장정에 그러한 그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 부산 시민들과 만나는데 자갈치장 문을 닫아서 뭐 시장을 둘러보지는 못했고 말이죠. 시민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산 시민 중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 눈물을 보였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 황교안 대표의 눈물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 앞뒤 장면을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화면도 보지 못했는데 좀 말로만 들었는데. 화면에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화면이 좀 들어와서 네, 뭐 좀 눈물을 봤으면 정말 좋겠는데. 흘렸는지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으면 그냥 좋겠는데. 울컥한 건지 예.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거기서 저도 뭐 전해드린 얘기는 비판적인 얘기도 있었고 또 격려한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이 대장정을 하고 이전에도 지금 뭐 경부선 호남선 그래가지고 광주도 방문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느끼는 자기의 어떤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고요. 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대장정은요 시민 속으로 오잖아요. 민생 속으로, 민초 속으로인데 되게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때 보면 아까 이정현 대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정말 유권자들과 같이 뒹구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막걸리도 같이 먹고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앞으로의 대장정이 얼마나 감동을 줄지 모르겠어요. 손학규 대표 경우는 그 당시 도지사직 그만두고 대장정 시작했던 건데 그때는 가능하면 안 알렸어요. 도청에도 안 알리고 기자실에도 안 알리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장정이 정치적으로 비치는 걸 경계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의 장정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생 대장정이니까 그 전에 지금까지 했던 장애투쟁이야 일단 한국당과 어떤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각을 세우는 겁니다만 지금은 그건 아닌 거잖아요. 민생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렇다면 뭔가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는 게 오히려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출발이. 예. 전 그런 점에서 조금 유감이다. 이 대장정의 이 성격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부 취재하면서 사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좀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런 일은 좀 조용히 하면은 요즘은 더군다나 온 국민이 다 기자인 세상이니까 기자들이 직접 가지 않고 또 카메라 기자들이 가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기사를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잠시 뒤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청와대 발표가 시작이 되면은 청와대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어떤 발표를 하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표일지 아마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것과 관련한 발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만 정확하게 청와대 발표를 좀 들어봐야겠죠.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으면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최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지난 주말에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갈수록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거칠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어요. 200km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그 미사일에 뭘 싣는 겁니까, 여러분? 핵무기 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사일이 아니다. 뭐 다른 거다. 국방부에서 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 믿어도 되겠습니까?
맞으면서 죽을 각오로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시장경제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희생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오늘 여기가 정말이죠. 문재인 정부의 보복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가 향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좌파 독재 중단하라. 민생정부를 살려라.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죽음을 각오한다는 얘기를 가는 데마다 하는데 말이죠. 저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목숨 건 투쟁이다. 뭐 네. 이런 거 뭐 죽음을 각오하겠다. 그래서 옛날 이 재야 인사들이 하던 어법들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일단은 이렇게 강경한 발언이 쏟아지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자기 득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여론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결과에서 올라갔다고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가 결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 지금 나오는 것이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정당 지지도인데 민주당이 40.1%고 자유한국당이 33.0%입니다. 1.5%포인트가 올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근 3주 연속으로 상승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33%가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가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부 결속, 이 보수층의 결집과 그리고 당의 내부 결속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지금 지난 대선 이후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똘똘 뭉친 적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내부를 결속하고 외부에서는 지지를 확산하는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강경적으로 계속 일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황교안 대표의 저 발언에서는 최근 강경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부 기류, 거의 태극기 집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정도의 수준의 발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말이죠. 죽음을 각오한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화 투쟁을 했던 분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죽음을 각오한다. 저게 물리적 죽음, 신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적 죽음, 즉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니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죽는다. 그런 뜻에서 저 죽음을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후자인 경우가 좀 맞는 것 같다고 보는데. 그런데 말만 들으면은 네. 그 국민 중에는 좀 오해하실 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메시지라는 거는 누가 얘기했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뭐 오랫동안 관료를 했고 그래서 정치 입문한 지는 뭐 짧기 때문에 과거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통화는 지난 4.11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한반도 관련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의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통화는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통화 이후에 21번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진하고 영상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간단한 발표입니다.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의 의견을 나눌 것이다. 이 통화를 통해서 과연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은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교수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거 계속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황교안 대표가 쓰는 이유.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완전 고립화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집권 20년 트렌드 얘기를 하고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는 뭐 240석 이상을 얻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뭐 고립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애들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 좀 보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는 보수의 결집은 본인이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두 번째는 그동안에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을 결국 황교안 대표 체제로 완전히 일원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잠재적인 지금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예.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이제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이게 완전 이제 사라졌고 예. 황교안 대표 체제로 완전 구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의 함의를 저는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예. 그것을 지속적으로 결국은 집중과 나름대로의 그러한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의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를 하나 더 들어본 다음에 최창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황교안 대표가 장외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답변이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저는 본래 원웨이에 있어요. 나는 복귀할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대표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독재적 폭정에 대해서 원내외 장외 투쟁들을 총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투쟁하겠다 그랬죠. 그게 그 기준에 따라서 보시면 될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바로 저 부분, 나는 원외다. 황교안 대표는 복귀할 게 없다. 저도 어제 이 얘기를 예. 집에서 했는데 이거는 당대표로서 지금 장외투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당을 대표해서 하는 거라서 네. 저 발언이 뭐 좀 약간 뭐 이제 위태키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원내 있어 이건 원내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요즘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거짓말에 피를 토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섬찟하게 들려요. 거짓말 그리고 피 토한다 그리고 뭐 죽음 이런 얘기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정말 지금의 이 문재인 정부의 이 행정을 정말 폭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과도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좌파 독재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좌파 독재 타도해야 된다는 말을 쓰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죽을 각오로 그것도 죽을 각오도 그냥 죽을 각오가 아니고 두들겨 맞으면서 죽을 각오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두들겨 맞으면서 죽을 각오로 자유민주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황교안 대표가 지금의 체제에 대해서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치 문법에 의해서 지금의 정권과 각을 세워서 지지를 결집하고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정말 확신과 소신에 차서 정말 자신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장외투쟁이 저는 쉽게 그렇게 사로들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의 이런 발언들의 수위라든지 발언들의 내용이나 발언들의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황교안 대표가 정치 신인이라 합니다만 지금 이미 신인의 단계를 넘은 것 같아요. 지지도 많이 결집했고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과거 사학법 재개정 때 박근혜 대표가 50일 정도 장외투쟁하면서 상당히 그 리더십을 확보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막 그런 것에서 얻는 학습 효과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가져가면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지금은 좀 속된 말로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자기에게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도 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장외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발언의 강도가 아주 세지요.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거리에서 돈통 놓고 박근혜 팔아 정치 생명 이어가려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보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은 참으로 순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니 탄핵당하고 구속당하고 아직도 핍박을 받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가 양아치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광규 의원?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돈통을 놓고 거리에 나가서 투쟁하는 이런 예.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원내 그러니까 장내 투쟁을 하는 국회 내에 투쟁을 하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누구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지금 밖에 나가서 이 친박들하고 같이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황교안 대표를 일컫지 않나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발언들이 양아치라는 발언들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도 작년 11월 달에 지방선거 참패 후에 물러났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또다시 대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었을 때 그때 친박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치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입에 거품 물고 막말하는 두 부류가 있다. 그 첫째가 좌파 매체들과 반대당들이고 두 번째가 양박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박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댓글로 양박은 친박, 비박 이 박들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양박은 양아치 친박들이다. 그러니까 친박들을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양아치들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때 당시에 양아치라는 말들이 상당히 회자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용어로서 이 거리 투쟁하고 있는 친박들 등에 업고 또 같이 투쟁하는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 체제가 흔들려야 자신에게 어떤 정치적 활로가 열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겠죠. 황교안 대표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 얘기는 완전히 거의 사라졌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같은 검사 출신입니다만 상당히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는 상당히 이제 이미 정치인 대표도 했고 그랬으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검사 시절에 강력부 검사를 오래 했고 그렇죠. 조폭, 마약 뭐 이런 수사를 많이 했고 황교안 말이죠. 대표는 이제 뭐 공안검사 검사를 오래 했으니까. 출신의 차이도 예. 있고 또 배경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같은 검사 출신입니다만 나이 차도 별로 안 나요.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 황교안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아마 홍준표 전 대표로서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아마 저렇게 계속 극한 투쟁으로 나가는 게 홍준표 전 대표는 막말도 하면서 좀 이게 수위 조절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수끼리 말이 좀 통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황교안 대표는 제가 아까 너무 소신의 창고 아니냐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선수들이 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자기의 어떤 저런 한쪽으로만 외골로 가는 이런 느낌도 좀 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입지와도 관련되고 향후 황교안 대표의 저런 모습들이 한국당의 향후 행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양승 협장에서 저런 표현을 쓴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내리고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진정으로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현재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투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은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적극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이미 국정농단, 전 정부에 대한 평가나 우리의 잘못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이렇게 슬그머니 그대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누차 강조를 하지만 보수는 참여력을 써야 된다. 일단 선참여 그리고 후투쟁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력을 쓴 기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속에서 많은 거는 그러면 반성과 성찰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홍준표 대표는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황교안 대표는 태생적 친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은 친박의 주도로 해가지고서 이걸 끌고 간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다시 나타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홍준표가 참 순진하다 보수 우파 그 얘기는 뭐냐면 누차 강조하는 것이 지금 의원직 다 내놓고 투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 현실로 봐서는 뭐 의원직을 내놓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상황이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튼간에 지금 빠르게
빠르게 생각보다는 황교안 대표 체제로 지금 정착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많은 특히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정치인들, 외부 정치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11월까지라고 데드라인을 정해준 적이 있었어요. 예. 11월 달까지 안정시키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불안정하면은 새로운 비상대책위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현재까지는 보기 좋게 황교안 대표가 아주 굉장히 이러한 나름대로 대여 투쟁을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그러한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황교안 대표 체제가 흔들리면 홍준표 전 대표에게 또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언제든지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총선에서 누가 당대표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한테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기회를 2번 가졌다는 거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기회를 1번 가졌고 지방선거 때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대표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본인이 기회를 갖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조 교수님도 한번 짧게 대답해 보시죠. 황교안 체제가 흔들리면 홍준표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수 좀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올 것 같습니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보수정에 워낙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황교안 체제가 지금 오히려 빨리 이제 자리를 잡는 건데 만약 황교안 대표의 저런 스타일, 저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낙마할 때 다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홍준표 대표가 자꾸 SNS에 황교안 대표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자꾸 올리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강경한 투쟁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지하시는 목소리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대한 진솔한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렇게 투쟁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